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내가 지금 도청에 있는 이유는 단 한 사람, 희순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정도상 작가 꽃잎처럼의 한 부분인데요. 이번 소설책을 소개하는 문장이기도 하죠. 정도성 작가는 최근 1980년 5월 27일 그 새벽 이야기를 담은 장편 소설을 펴냈습니다. 올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0년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날의 이야기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도성 작가가 그린 1980년 5월 27일 그 새벽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반갑습니다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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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0년 만에 이야기를 하는 5.18 그날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책이 나왔습니다. 네. 꽃잎처럼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줄거리를 먼저 듣고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책은 1980년 5월 26일 저녁부터 다음 날 5월 27일 아침에 이르기까지 전남도청에 있었던 시민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노명수란 친구, 대변인 윤상우, 그다음에 정문에서 경비를 서던 김수찬, 김병주 같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네. 한꺼번에 담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엄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시민군이 500명 정도가 있었는데 500명의 시민군이 2만여 명의 계엄군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각자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살았지만 각자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실존을 탐구한 소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명수를 제외하고는 다 실존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네, 명수는 투쟁위원회 대변인 윤상우의 경호원이잖아요. 보디가드인데 윤상우는 윤상원이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희수는 박기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기순은 전남대 국사학과를 다니다가 네. 노동운동을 시작한 친구인데 들불야학을 만들고 들불야학을 만들기 전에도 꼬드메 야학 등등 여러 야학을 만들었다가 최종적으로 들불야학을 만들고 본인 역시 광천동 공장의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러다가 5.18 나기 전에 크리스마스 날 연탄가스로 목숨을 잃어요. 22살에. 근데 이 친구는 나중에 윤상원하고 영혼 결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네. 희순도 실존 인물이고 윤상우도 실존 인물이고 그다음에 대학생 김병규도 박병규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고 앞에 나오는 수찬이도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은 주인공 노명수를 빼고는 다 실존하는 인물들을 성이나 혹은 이름을 한 글자씩 바꾼 정도입니다. 네. 윤상원과 또 박기순 하면 둘의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1982년도 2월에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두 사람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고 둘이 서로 살아생전에는 연애해본 적은 없지만 네. 일로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야학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인데 박기수는 먼저 연탄가스로 죽고 윤상호는 5.18 마지막 날 전투 중에 죽었는데 예.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결혼 안고 죽으면 꼭 영혼 결혼식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집안이 모여서 영혼 결혼식을 하고 그 이후에 영혼 결혼식 끝난 이후에 넋풀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 예. 이 공연을 하기 전에 이제 작사 작곡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공연을 위한 작사 작곡을 하게 되는데 그 황석영 광주에 당시 네. 황석영 소설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예. 그 집에서 이것들을 하게 되죠. 거기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0년 만에 5.18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꽃잎처럼이라는 네. 책인데 이 책이 말씀 들으시니까 네. 뭐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그 현장 소설, 기록 소설입니다. 네. 그만큼 기록에 대한 조사가 좀 상당히 깊이 있게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네, 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광주 항쟁 그 조사를 하려면 광주 가면은 5.18 기념 재단이 있습니다. 네. 재단에 가가지고 관련된 책들이 뭐 한 3, 40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책을 다 받아와서 이제 다 읽으면서 공부를 했고 네. 무엇보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하는 우리가 짧은 말로 넘어라고 하는데 네. 이 넘어라는 책과 22살 박기순 그리고 당시 상황실장 박남선의 그 5월 그날 이런 책들을 중심적으로 구성을 했고 전용호라고 투사해보를 제작했던 사람이 현재 살아계시는데 소설가인데 이 선배를 통해서 그 후에 살아있던 많은 사람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소설 구성을 죽음의 공포를 앞둔 사람들이지만 이 안에서도 사랑은 피어난다라는 문학적 장치를 가지고 쓰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의 내용이 5월 26일 저녁부터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새벽까지 약 10시간 정도를 담고 있어요. 네.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소설을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과장된 예술 같은 건 안 하고 싶었어요. 그 시간에 다른 문장으로 의미를 두기보다는 매우 객관적인 시간 상황, 시간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객관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이 소설이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기도 하고 이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시간의 흐름 안에 놓여 있는 인간의 공포가 네. 얼마나 극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되게 예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객관적 사실을 많이 왜곡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왜곡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충실히 살려내고 이 객관적 사실 안에 있는 개개인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로 고민을 하면서 네. 그런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18에 실제로 몸담았었던 그분들의 어떤 그 자취를 네. 좀 최소한 훼손시키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싶어하는 어떤 작가의 마음이 좀 담겨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5.18 기념재단에 발간한 책이나 여러 서술자마다 그 시간별로 사건의 진행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네네. 어떤 사람은 계엄군이 1시에 쳐들어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확히 3시 50분에 왔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건이 다 달라요, 기술들이. 그러니까 네. 각자 자기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서술이 다른데 네. 저는 여러 책을 종합해서 가장 객관적인 그 시간대별 서술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 소설을 보다 보니까 138페이지에 그 임신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서술을 하셨는데 네, 네. 요거는 그 아주 객관적인 어떤 그 사실에 근거해서 쓴 소설일까요? 아니면 이게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5.18 항쟁 자료집에 보면 실제로 그 장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제 이 임신부는 살아서 응급실에 간 걸로 돼 있고 네. 이 5월 27일 새벽에 이 젖가슴을 잘리워진 이 임신부가 아기를 낳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신부지만 5월 27일 새벽에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네. 광주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임신부를 죽이지 않고 응급실로 보냈지만 소설에서는 그래요. 예.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그래요. 자리에서 즉사하고 즉사하는 과정에서 죽기 직전에 이 뱃속의 아기가 격렬하게 움직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네. 네. 또 실제 내용과 그 부분엔 좀 다른 점이 있네요. 네, 왜 다르게 하냐면 네. 저는 그 아이를 소설적으로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려서 광주가 다음에 계속 연결된다. 그래서 소설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수찬이 어머니가 새벽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수찬아 그 이제 형수죠, 발산댁 형수로 돼 있는데 형수가 아기를 낳았단다. 하지만 네. 그 형수는 죽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발산댁 형수의 남편은 현재 그때 리비아에 가서 그때 중동 붐이 일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남편은 외국에 나가 있는데 혼자 그 변을 당한 것을 수찬이는 그 복수를 하기 위해 총을 들고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소설과 현실은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닌데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쓰는 것은 다큐멘터리를 써야 되는 네. 것이지 문학을 하는 일은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작가님께서는 5.18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후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가야 하는 그런 정신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면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예. 작가님이 이 광주민주운동을 소재로 한 단편 소설 15방 이야기로 이제 출간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네. 혹시 이 작가님에게 그렇다면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84년에 이제 전북대 복학을 했는데요. 84년 5월에 처음으로 광주 비디오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 저 21살 때 이제 광주가 5.18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뭐 삼수생이어가지고 그것을 체험할 수는 없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해서 그 택시 운전사의 그 기자 네네. 위르겐 네. 힌트페츠의 비디오를 봅니다. 그 기로에선 한국 그리고 남한에서의 민중봉기라는 제목의 비디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디오예요. 그래서 총을 맞아가지고 그 얼굴이 다 뭉개진 그런 사람의 시체로부터 예. 해서 광주에 일어났던 피해의 전 상황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이제 처음으로 보죠. 84년 5월에. 그러면서 막 구토도 하고 그랬어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비디오를 자취방 등지에서 후배들을 불러 모아서 예. 이제 그 군용 담요를 그 창문에 치고 네. 소리가 새어나지 않게 하고서 이제 보여주면서 서서히 이제 의식화되고 운동권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운동권 생활을 하시면서 그와 관련된 소설들을 이제 써 내려가게 된 계기가 된 거군요. 그 15방 이야기라는 소설은 전주교도소에 있을 때 예. 제가 전북대 출신이라 네. 전주교도소에 있을 때 이제 그 독거방과 홍거방이 있는데 독거방은 양심수들이 미결사동에 뭐 5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홍거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방인데 우리는 이제 감옥에 가더라도 그냥 조용히 지내질 않아요. 그 철문을 양은으로 만들어진 밥그릇을 가지고 철문을 아침에 네. 눈 뜨자마자 이거 치면서 네.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끝날 때도 타는 목마름을 부르면서 끝나는데 네. 그때는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기일에 이제 우리가 교도소 전체의 양심수들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제 투쟁에 들어갔는데 어느 방에서 후배 하나가 몹시 두들겨 맞았어요. 네. 어허. 다른 죄수한테서. 예. 이 사람을 찾아가서 누군지 정확히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이었어요. 아하. 군인이었군요. 예. 공수부대원이었는데 김제 사람인데 자기 동생이 광주에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시민군과 공수부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고. 만났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소대장이 예. 이제 자기 동생을 쏘아 죽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 착란이 와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실제 이야기고. 있었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한 이후에 이 소대장을 죽이려고 전국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김제역에서 비슷한 사람을 죽이고 전주교도소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데모하는 학생들을 보고 잠시 착각을 이렇게 해서 두들겨 팬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고3 때 본 영화 중에 디어 헌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인이 전쟁 이후에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약에 찌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을 그린 이제 영화가 디어 헌터인데 가해자에게도 끔찍한 상처가 남아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그 교도소에서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소설로 써서 제가 작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작품은 가해자인 공수부대의 이야기를 썼다면 예. 이번 소설은 네. 피해자인 시민군의 이야기를 쓴 것이다. 네. 좀 묘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설이 시민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꾸로 저는 가해자의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아주 일찌감치 그 최근에 이제 그 방송 다큐멘터리 보면 예. 그때 참여했던 공수부대원들이 어떤 정신적 공황과 네. 정신병을 앓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너무 일찍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디어헌터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걸 네. 보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누구에게나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이 상처인데 이 상처가 가해 피해를 가리지 않고 작용한다고 하는 점이 아마 디어 헌트에서 보여주는 주제의식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작가님이 이 소설 활동 말고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의 부의사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예 남북 공동 국어 사전을 만드는 일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사전이 표준 국어 대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가 만든 사전으로 조선말 대사전이 있어요. 네.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만 조선시대의 공용 문서의 기록은 한자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글은 잘 만들어진 문자인데도 1948년 8월 15일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정부의 공식 문서로 사용된 적이 없는 이런 문자였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 사전도 분단 이후에 이제 한글이 사용되게 되었으니까 네. 분단 사전만 갖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사전은 저는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언어 영토 안에서 네. 최초의 통합 사전이다. 와. 세종대왕의 언어 영토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만주 지방에 우리 조선족이 한 200만이 살고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세종대왕의 언어 영토에 포함되겠죠. 네, 동포분들. 그렇죠. 1930년, 38년도에 스탈린이 그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시키잖아요. 예. 여기에도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고려인들이 그때부터 신문도 만들었죠. 문학 잡지, 시 소설을 발표했죠. 해가지고 여전히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고려인 중앙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살린 지역도 우리 동포가 살고 네, 있어요. 네. 네. 여기 일본, 미국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전부 다 세종대왕의 언어 영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토를 포괄하는 국어 사전을 만드는 게 결의말 큰 사전 사업입니다. 네. 한창이 좀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마무리가 아름답게 됐으면 좋겠는데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네. 네. 어디까지 진행이 좀 됐을까요? 지금 남북 공동의 편찬 회의를 꾸준하게 해오다가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중단됐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곧장 북과 이 공동 편찬 회의를 재개하고 네. 최대한 빨리 이게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사업을 북과 협의해서 네.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지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어서 네. 문재인 정부 이내에 사전을 완간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의말 큰 사전에 담길 남북 어휘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알 수 있을 만한? 이를테면은 이제 전주에는 균이 있다. 두 분 아나운서들 네. 균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균이 있는데 표준어에는 균이란 단어가 안 올라가 있습니다. 네. 표준어에는 맞아요. 예. 이제 균이라고 하는 게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아주 예쁘지만 네. 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미인이라도 시간이 갈수록 호감도가 떨어지는데
좀 못생겼어도 귀인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게 귀인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 그 결의말 큰 사전은 표준어 사전이 아닙니다. 네. 그 보통어 사전인데 예. 남북한은 물론이고 아까 말한 중국의 만주 지역, 동북 삼성 지역, 고려인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지역, 사할린 지역, 일본 지역까지 우리가 어휘 조사를 해서 당연히 남과 북의 양쪽의 지역의 모든 어휘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투리라고 하는 지역어가 네. 표준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이 사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동안에 표준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단어들을 이 사전에서는 이제 생명력을 갖고 오는 거죠. 어허. 귀인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몇천 년 동안 사용했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예. 그런데 표준어가 아닌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사전에서 배척당하는 잊혀지고 잊혀지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 생활에서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단어는 사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휘가 한 12만 개 정도가 새로 12만 올라옵니다. 개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언어는 빼고 순 우리말 중심으로 우리 어휘, 우리 민족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심으로 사전을 만드니까 명실공히 그 세종대왕의 언어 영토 안에서 만들어지는 네. 최초의 통합 보고 사전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작가님은 자료조사의 귀재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사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발굴하고 네. 뜻을 다시 찾아내고 이런 작업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제 개념을 세우는 사람이고 이제 사업회 내 사업회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북쪽 편찬위원회도 뭐 그때 명단 받은 거니까 80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 네. 각각 남북 양쪽에 이제 편찬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언어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조어도 참 많이 쓰고요. 줄임말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잘 알 수 없는 말들도 많은데 작가님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직하다. 그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쓰는 작은 자판에 네. 언제 긴 문장을 써요? 짧은 문장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가집니다. 어휘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절정을 누렸다가 사라져요. 이게 이 과정을 쭉 거쳐오는데 네. 사전에 기록된 단어들은 이 과정이 몇천 년에 걸친 것들만 사전에 기록되고 그렇죠. 이 기록이 짧은 이 생명이 짧은 단어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신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이 줄임말들 중에서 길게 가는 말이 있을 테고 아니면 짧은 생명을 누리다가 사라지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키 같은 거 키역키역 두 개 네. 쓰는 것은 긴 생명을 갖고 있어요.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네네.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그런데 편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신조어 중에서 어떤 것은 금방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조어도 생명력이 각기 달라요. 어휘마다. 그래서 어휘가 생명력이 긴 어휘는 반드시 사전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어휘가 달라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계속 최근에 내가 본 그 단어 중에 코빅 핸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손을 너무 자주 씻어가지고 마른 손. 이게 WHO에서 올린 단어랍니다. 그래요. 이건 신조어인데 아마 브리터니카 사전에 올라갈 거예요. 네. 코비드 핸즈. 이게 이 단어는 아마 생명력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손을 씻고 네. 너무 자주 소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손바닥이 말라 있어요. 건조하고 네, 그래서 막 갈라지고 이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감염병 예방으로 자주 씻어서 생긴 손의 건조함. 이게 코비드 핸즈예요. 코로나19의 상황에 만들어낸 신조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휘라고 하는 건 탄생과 성장과 절정과 소멸을 다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우리 어휘는 풍부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럼요. 우리 그러면 작가님께서도 요즘 그 신세대들이 사용하는 뭐 젊은 단어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잘 몰라요.
저는 그게 찬성을 하긴 하지만 네. 네. 제가 그 말을 제가 공유하는 사람들이 신세대들이 별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작가로서 네. 또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 부이사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남북 공동 결의말 큰 사전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 19가 진정되고 북과 교류가 시작되면 가장 빨리 뭐 사전을 완성시키고 우리 결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일이겠죠. 그거는 제가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하고 있는 일이라 아마 제 인생의 대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직접 집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를테면은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 소설 끝나고 나서 이제 1932년생 어떤 여자의 일생을 좀 유쾌하게 다루는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 한국 근현대사를 살아온 이 땅의 여성들의 삶을 한번 따뜻하고 그러나 좀 매우 날카롭게 좀 바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82년의 열풍이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꽃잎처럼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역사, 뭐 사실도 분명 있겠지만 이걸 소설로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 또 어린 친구들도 함께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전에서도 우리가 소중히 다뤄지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단어들이 예. 그 단어들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우리 역사도 그런 단어처럼 잘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의말 큰 사전도 꼭 집필 완성되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